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5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자며 여야 대선 후보들의 긴급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며 제대로 된 추경안을 먼저 가져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 부동산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대규모 주택 공급 등 서울 7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늘 천안 유관순 역사기념관을 창배하는 등 1박 2일간의 충청권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봉이 김선달 발언으로 불교계 반발을 산 정청래 의원이 오늘 조계사를 찾아 사과하려 했지만 조계종의 거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공천 논란이 불거졌던 홍준표 의원은 자신을 구태 정치인으로 모는 건 가증스럽다며 원팀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하는 청년바수. 오늘은 여야 할 것 없이 터져나온 핵심 관계자, 핵관 논란과 함께 5차 범인의 초접전을 펼치고 있는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지지율 변화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1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정부가 오늘 확정한 14조 원 규모의 추경이 부족한 만큼 35조 원 규모로 늘려야 한다면서 대선 후보 긴급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여야 후보 간 합의를 통해 35조 원 규모의 추경을 우선 집행하고 필요한 재원은 차기 정부에서 마련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서울 지역 공약을 발표하며 수도권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김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을 위한 여야 대선 후보 긴급회동을 제안했습니다. 정부가 확정한 14조 원 규모로는 충분한 지원이 어렵다는 겁니다. 우선 현 정부에서 35조 원 규모의 추경을 신속히 집행하되 부족한 재원은 차기 정부에서 감당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 후보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50조 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는데 지금 당장 국민의 삶이 정치인의 정략적 노름에 휘둘릴 만큼 녹록치 않다며 회동에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부담을 갖지 않고 차기 정부의 재원으로 35조 원을 마련해서 이번에는 신속하게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모든 대선 후보들의 긴급 회동을 제안드립니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는 서울에서 매주 타는 민생버스, 메타버스 시즌2를 진행하면서 수도권 표심 공약에 집중했습니다. 이 후보는 공약 발표에 앞서 서울 부동산 문제에 대해 사과부터 했습니다. 우리 서울 시민들의 이 부동산과 관련된 고통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했다, 대응도 기민하지 못했다는 점 사과 한번 드리고 그러면서 대규모 주택 공급과 철도 도로 지하화, 독거노인 돌봄을 비롯한 1인 가구 맞춤형 행정 서비스 강화 등 서울 7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밖에 이 후보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유연한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른바 이재명표 디지털 방역 전환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확진자 추적 방식이 아니라 디지털 과학기술을 활용한 PCR 당일 검사 도입과 3차 접종자에 한해서는 영업시간 제한 완화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대선을 40여일 남은 시점에서 여야 당내 분위기가 어수선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의원의 봉이 김선달 발언으로 격화된 불교계와의 갈등 매듭이 당면 과제로 떠올랐는데요. 정청래 의원은 전국 승려대회를 찾았지만 입장이 허용되지 않자 대신 국회에서 공식 사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보궐 공천 문제로 홍준표 의원의 캠프 합류가 무산되면서 대선 전 원팀을 꾸리겠다던 윤석열 후보의 구상이 틀어지게 됐습니다. 보도에 태윤영 기자입니다. 봉이 김선달 발언으로 불교계로부터 사퇴 압박까지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정 의원의 발언으로 촉발된 조계종의 전국 승려대회를 찾아 진화에 나서려 했지만 조계사 측의 거부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대신 국회를 찾아 사과문을 읽었습니다. 저로 인해 불교계에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참회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조계종의 사과 거부로 조계사 밖에서 사과문을 낭독했습니다. 정 의원의 거취와 관련해 스스로 결단해야 한다, 탈당 요구는 반민주적이다, 반응이 엇갈리는 가운데 당 지도부도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송영길 대표는
정 의원의 이해권 발언이 해프닝이라도 부적절한 말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윤석열 후보의 원팀 구상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후보와의 만찬 자리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 특정 인물의 재보선 공천을 요구한 게 발단이 됐습니다. 선대본부는 구태라며 홍 의원을 압박했고 홍 의원은 윤 후보 측 인사들이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며 방자하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오늘 홍 의원은 SNS에 선거대책본부 상임고문직을 수락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수하들이 공천 문제를 꼬투리 잡아 구태 정치인으로 공격한 게 합의의 결렬 이유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를 두고 당내에선 여지는 남아있다, 작은 해프닝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윤 후보가 사실상 전략 공천을 거부한 데다 홍 의원까지 합류 거부를 공식화하면서 원팀 구성이 어렵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스리랑카를 공식 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과 마힌다 라자팍사 국무총리를 잇따라 만나 자원 투자 등 양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이중과세 방지 협정과 항공협정 개정 등 교류 활성화를 위한 긍정적인 답변도 이끌어냈습니다. 임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리랑카가 보유한 광물자원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틀간의 공식 방문 일정에 나선 박병석 국회의장. 박 의장은 어제 수도 콜롬보에서 고타바야 라자팍사 대통령을 만나 스리랑카 광물 자원 개발 투자 등 경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스리랑카는 시설 낙후와 기술 문제로 흑연을 비롯한 광물 채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박 의장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양국이 협력해야 한다며 광물 자원의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양국 간 경제 교류 활성화를 위한 스리랑카의 과감한 조치도 당부했습니다. 이중과세 방지 협정, 항공협정의 조속한 개정과 함께 한국 기업인 장기 비자 발급을 요청했는데 라자팍사 대통령은 적극 화답했습니다. 이어 박 의장은 피리스 스리랑카 여당 위원장이 주최하는 환영 오찬에 참석해 양국 간의 협력 강화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스리랑카 한국의 윈윈을 추구할 것이지 한국 기업만의 이득을 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스리랑카 외교장관인 피리스 여당 위원장은 한국 기업을 위한 투자 특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이어 마힌다 라자팍스 총리를 만나 고위급 교류를 포함한 인적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순방 마지막 날인 오늘은 아베 와르다나 국회의장을 만나 코로나19로 지난 3년간 중단된 양국 의회 교류가 하루빨리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리랑카 공식 방문을 모두 마친 박병석 국회의장은 내일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합니다. 국회방송 임채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역대 대선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권 민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윤 후보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은 과학기술이라며 충청 대전을 4차 산업특별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35조 추가 추경 논의에 대해서는 그동안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50조 원이 필요하고 사용 방법도 밝혀왔다며 문 대통령을 먼저 설득하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동길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첫 일정으로 충남 천안 유관순 역사 기념관을 참배하고 방명록에 유관순 열사의 위국 헌신을 잊지 않겠다는 글귀를 남겼습니다. 이어 충남과 대전 선대위 필승 결의대에 잇따라 참석한 윤 후보는 대선 승리, 정권 교체 의지를 다졌습니다. 밝은 미래로 가느냐, 퇴보하느냐가 이번 대선에 달려 있습니다. 이 민주당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윤 후보는 충청권 맞춤 공약도 내놨는데 충청 내륙철도와 중부권 동서횡단 철도 건설과 내포 신도시 탄소 중립 시범도시 지정을 약속했습니다. 또 중부 내륙 신산업 벨트를 구축해 미래 과학기술과 첨단 융복합 신산업 발전의 핵심 지대로 육성하고 대전 산업단지를 청년 창업의 기지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윤 후보는 청년들의 구직활동 지원과 청년 채용 확대, 취업비리 단절 등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제안한 35조 원 규모의 추가 추경 편성 논의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과 정부 설득이 우선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 후보는 그동안 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50조 원이 필요하고 사용처까지 밝혀왔는데 지금 이 후보의 제안은 진정성의 의문을 갖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반도체 산업 현장을 방문해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선거 전략 구상에 주력했습니다. 무소속 김동연 대선 후보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소상공인 손실 보상 문제와 청년 문제 등 긴급한 국가 위기 해법 논의를 위한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직격탄을 맞은 곳은 바로 청년들의 취업 시장입니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시대 흐름 속에 MZ세대로 불리는 2030 청년 세대들의 구직난은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들의 취업과 창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오늘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주최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정책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전합니다. 코로나19가 덮친 지난 2년. 기업들의 대규모 공채는 포스코와 신세계, 삼성을 제외하고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취업 재수생도 늘어났는데 지난해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눈높이를 낮춘 청년층 하향 취업자는 2019년 이후 10%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얼어붙은 고용시장 속 청년 세대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기존의 청년 일자리 정책을 업그레이드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무원과 공기업, 대기업 채용에 청년 구직자들이 몰리는 건 양질의 일자리, 고용의 안정성이 우선이라는 걸 보여주는데도 정부는 일회성 보조금 위주의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 복지 제도와 근무 환경이 좋다, 오래 일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런 공무원 대기업은 안정되고 양질의 일자리라는 거죠. 중소기업 취업을 하면 돈을 지원해주는 이런 일회성 보조금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건 아니라는 거죠. 또 청년들이 삶의 질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취업뿐 아니라 주택과 보육 등 정책 전반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워라밸입니다. 일과 이제 생활의 균형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그 첫 번째 이유는 맞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퇴근 후의 삶을 즐기고 싶다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은. 예산이 막대하게 투입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안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거는 한번 자세히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인공지능과 디지털 융합 인재를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취업률이 높은, 즉 지금 같은 경우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오늘 여기 표식도 있지만 AI 인재가 부족합니다. 교육부의 그 대학 정원 규제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창업 교육의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초, 중 등 교육 과정에서부터 평생 직업 교육까지 창업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내용은 실질적인 창업 아이템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을 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송 대표는 최근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을 통해 50억 클럽의 실체가 곽상도, 박영수 등 모두 박근혜 사람들로 확인됐는데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대장동 문제는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에서부터 시작됐고 당시 담당 검사였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봐줬다는 것이 세간의 의혹이라며 상설특검법에 따라 여야가 수사 대상을 합의해 진행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7시간 통화 녹음 파일 관련 2차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김 씨 측이 서울 서부지법에 신청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오늘 예정됐던 신문기일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앞서 어제 MBC는 오는 23일 예정됐던 김 씨 통화 녹음 파일과 관련한 후속 보도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를 산정해 발표했습니다. 시도지사의 경우 경기도지사 선거비용 제한액이 44억 1,9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서울시장 선거 34억 3,1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도지사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은 14억 3,300만 원이고 기초자치단체장은 평균 1억 5,8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로 인한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물가 상승률과 인구수 등을 반영해서 산정합니다.
네, 매주 금요일 한 주간의 여론 추이를 핵심만 짚어 분석해보는 뉴스엔 주간 리서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했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와 전국지표조사 NBS 두 여론조사의 대선주자 지지율 추이부터 살펴볼까요? 네, 정말 말 그대로 혼전양상입니다. 네네. 대혼전. 역대 이런 선거를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본 적이 없는데요. 이번 대선 계속해서 요동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추세를 보면은 네.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실시된 조사 결과인데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반등세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박스권, 그러니까 약간 내려오기는 했지만 큰 차이는 아니고 네.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조사 기간이 1월 14일에서 15일, 그러니까 네. 김건희 씨의 그 녹취 파일 공개 전의 결과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16일 일요일에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네. 녹취가 공개되기 때문에 그 직전에 조사 결과입니다. 안철수 후보도 10%대 중반까지 올라갔던 조사가 이 9.6% 다시 한 자릿수 지지율로 내려오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올라간 것이 안 후보 지지율에도 영향을 줬을 수가 있고요. 네. 이때 불거졌던 안보 이슈, 북한 미사일 발사를 통한 보수 결집이 네. 또 안철수 후보는 중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진영 간 대결 구도에서 안 후보의 지지율은 주춤세, 다소 하락세로 나타났습니다. 네. 북한 문제가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했다는 그런 분석을 해주셨고 네. 그 다음에는 전국지표조사 NBS 결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 기간은 조사 기간이 네. 1월 17일에서 19일 그러니까 김건희 씨 녹취록 파일이 공개된 그 직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일요일 방송 이후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실시된 면접은 4개 조사 기간의 결과인데요. 이재명 후보는 살짝 지지율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박스권 또는 소폭 하락하는 추세로 나타나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추세고요. 윤석열 후보는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배우자인 김건희 씨 통화 녹취가 공개되면 상당히 지지율이 타격을 입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네. 윤 후보의 지지율은 더 올라갔습니다. 네, 그런 네. 만큼 김건희 씨의 이 통화 녹취 공개가 윤 후보의 지지율에게는 별로 영향을 주지 못했다. 오히려 다른 이슈겠죠. 네. 보수 결집도 있었을 테고 또 이준석 대표와 지금 협력하고 있는 2030 마케팅 이게 효과를 주로 2남자, 3남자입니다. 네. 효과를 거두면서 윤 후보의 지지율은 더 올라간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2%포인트 내려왔으니까요. 윤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안 후보의 지지율 꺾이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네. 김건희 씨 그 녹취록 공개 이후에 그 조사가 이루어진 1월 17일, 18일 양일간 조사 결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이제 오늘 조사 결과가 나온 거죠? 네. 네. 이 수요일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요일에 결과가 나왔죠. 네. 또 이제 오늘 결과가 나오는 한국갤럽 조사도 있으니까요. 네. 이 결과를 보게 되면 머니투데이와 함께한 조사인데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직전 조사 비교를 해보면 약 한 7% 포인트 가량 크게 올라갔네요. 그렇죠. 정확하게는 6.9% 포인트. 네. 7% 포인트, 약 7% 포인트 가량 올라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조금 내려간 34.9%.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은 앞서 소개해드렸던 두 개의 조사 결과는 다르게 조금 더 올라간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안 후보의 지지율이 내려갈 것이냐, 윤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갈 것이냐, 꼭 그렇지만 않다. 네. 안철수 후보가 견인하고 있는 중도층, 20대 또 학생 유권자층의 지지율은 또 견인하고 있고 또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안 후보의 지지율이 그렇게 쉽사리 빠질 지지율은 아니라는 것을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김건희 씨 녹취록 공개 이후에 한국갤럽과 또 전국지표조사 NBS 두 여론조사는 윤석열 후보 이제 그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게 그렇죠. 이게 이제 그 특기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건희 씨, 신동진 앵커 말씀대로 김건희 씨의 통화 녹취가 그렇게 지지율에게는 부정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네. 오히려 이 통화 녹취 발표 이후에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의혹과 논란이
오히려 좀 해소됐다. 물론 통화 내용 중에는 미투 논란을 비롯해서 상당히 논란되는 내용도 포함되고 있지만 네. 지지율만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이 논란이 이 역효과를 불러일으키기는커녕 네.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네. 이 한국갤럽 조사에서 또 그 주목해봐야 할 결과가 이제 나왔는데 어떤 네. 거냐면 상승세를 탔던 이제 안철수 후보, 이 안 후보 지지층이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그 결과가 크게 나왔습니다. 60%나 그럴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만큼 유동적인데 안 후보의 지지층 중에서 바꿀 수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대체로 이제 보수 성향의 응답자, 네. 또 국민의힘 지지 성향이 있는 응답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에게 실망을 해서 안 후보 쪽으로 온 지지층 유권자층이지만 이들은 또 여차하면 네. 또 상황에 따라서는 윤석열 후보 쪽으로 갈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그래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번 대선이 자 70% 이상 이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은 견고하거든요. 네. 바꾸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프상에서 이 녹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계속 지지한다. 그러니까 네. 말 그대로 자기 지지층은 진영 간 대결 구도는 견고한 프레임 전쟁인데 두 후보 모두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약 한 20% 정도 되지 않습니까? 네. 이들이 누구냐? 계속해서 주간 리서치를 통해서 강조해드리는 부동층 성격이 있는 유권자층인 MZ세대 여성 중도층, M여중입니다. 네. 특히 지금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내용 이 부분도 완전히 일단락됐느냐 그렇게 보기는 힘든 것이 추가적으로 통화 내용이 더 보도될 경우에 어떤 파장이 올지는 또 우리가 예단할 수 없는 것이고요. 네. 또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는 형수 욕설 파장도 있었거든요. 그럼 이게 주로 우리가 이 부동층 중간지대 유권자층인 MZ세대 중도층보다는 여성에게 더 민감할 수 있거든요. 네. 여성과 관련된 이슈이기 때문에 약 한 10여 % 포인트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토론회까지 보고서 마음을 결정할 수도 있는 여성 유권자들에게는 확실한 더 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이들이 사실상 이번 선거의 당선자, 승리자를 결정할 수도 있다고 봐야 돼요. 네, 주요 부동층으로 지금 이제 해석이 되고 있는 MZ세대 그 중에서도 2030 여성 유권자가 네. 중요 이번 그 대선에 또 이제 변수로 등장을 했다는 말씀인데요. 2030뿐만이 아닙니다. 네. 40대, 50대, 심지어는 60대 초반까지의 여성 유권자 중에도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고 네.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응답자가 있기 때문에 이들을 누가 공략하냐, 더 진정성 있게 소통하느냐, 끌어들일 수 있느냐가 이번 선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은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양자 토론에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네. 이 그 대선 후보 양자 TV 토론의 영향력에 대한 여론조사가 또 그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이 결과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TV 토론이 후보 선택에 어떤 영향을 주겠느냐. 네. 영향이 있다 60.8%, 영향이 없다 35.4%인데 앞서 우리가 봤던 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미 후보를 결정한 경우 바꾸지 않겠다도 70% 이상이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네. 왜 60.8%냐? 이건 후보자를 완전히 누구로 지지할지 바꾸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지지하던 후보면 더 강하게 지지하고 네.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했으면 TV 토론을 보고는 조금 더 분명하게 결정할 수 있을 거야. 조금이라도 아주 약간이라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응답이 10명 중 6명 정도. 그렇다면 이거 상당한 의미 있는 유의미 있는 영향력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TV 토론을 통해서 누가 결정을 하느냐. 아직까지 마음을 결정을 못했는데 조금 더 이 후보자와 관련된 좀 더 믿을 수 있는 사실을 토론을 통해서 확인하거나 아니면 풀리지 않았던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 그래서 오늘 우리 주간 리서치 시간을 통해서 강조드리는 것은 MZ세대는 각 후보들 간에 정말 각축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층은 이념 특성상 특정 후보에게만 쏠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TV 토론을 보고서 최종적으로 마음을 결정할 사람은 누구냐? 바로 여성 표심일 수가 있다. 네. 이번 대선은 정말 각축의 혼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최종 당선자는 여성 표심, 여성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특히나 여성 표심에 대해서는 유난히 강조하시는데 이번 주 처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막판에 여성 표심의 마음이 중요하다. TV 토론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이제 학자들 간의 의견이 이제 분분하지만 어쨌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60% 이상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렇죠. 그만큼 TV 토론의 영향력이 상당히 발휘될 수도 있다는 그건 아주 해석이. 유의미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뉴스엔 주간 리서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강한하게 정치톡 시간입니다. 1월 21일 시선에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첫 번째 정치톡, 박스권을 탈출하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40% 벽을 좀처럼 넘지 못한 채 30%대 후반 박스권에 머물면서 여권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후보 지지율 정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마이크로 타겟팅 공약으로 중도층과 2030 세대 표심 공략에 나서는 한편 장년 수당 도입, 기초연금의 부부 감액 규정 폐지 등을 내걸며 노인층 표심 잡기에도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의 지지율은 요지부동인 모습입니다. 대선은 다가오고 안개 속 판세는 지속되고 뭐라도 해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이었을까요? 이재명 후보 관심을 끌만한 이벤트 선거운동까지 펼쳤지만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는 역부족이었는데요. 지지율 반등의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해 답답한 이 후보의 이런 마음을 헤아려 준 이도 있었습니다. 정말 미칠 겁니다. 답답하다. 어떻게 좀 올려가려고 하면 대장동이 또 나오고 이런 의혹이 계속 따라붙으니까 이 38% 선을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이 38% 정도에서 쭉 미끄러져 내려온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자신이 얻어야 될 표밖에 얻지 못한다. 딱 바꿔 말하면 이제 확장성이 없다 이거죠. 민주당은 현재 판세에 대해 투표 당일까지 예측할 수 없는 박빙의 승부가 전개될 것이라고 판단. 하루빨리 지지율 반등의 돌파구를 찾겠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무엇보다 이번 토론회가 정체기에 빠진 이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최대 기회로 보고 전략을 가다듬고 있는데요. 이 후보의 언변이 뛰어나고 윤 후보와 비교해 정치 행정 경험이 풍부한 만큼 토론회가 지지율 상승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설 연휴 전 지지율이 40%대 안착하지 못하면 반등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감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TV 토론을 통해서 이 후보의 박스권 지지율을 탈출하겠다는 민주당의 기대는 과연 이뤄지게 될까요? 이어서 두 번째 정치톡은 물 건너간 원팀입니다. 기대를 모았던 국민의힘 선대위 원팀 구상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홍 의원의 선대위 합류 조건 중 하나인 전략공천 제안이 원인이 됐는데요. 홍 의원의 이 같은 제안이 알려지자 당 선대본부와 윤 후보 측에선 공개 비판이 쏟아졌고 윤 후보 역시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정하게 공천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천에 관여할 생각이 없다며 홍 의원의 요구를 거절해서 국민의힘 선대위 원팀 구상은 다시 좌초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홍준표 의원 선대위 합류 무산을 알리면서 공천을 꼬투리 삼아 자신을 구태 정치인으로 모는 것이 가증스럽다며 윤석열 대선 후보 측을 저격했습니다. 홍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누구나 공천에 대한 의견 제시는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걸 꼬투리 삼아 후보의 심기 경호에 나선다면 앞으로 남은 기간 선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등판을 꺼리고 있는 가운데 홍 의원마저 등을 돌린 지금 선대위 원팀 가동은 사실상 힘들겠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원팀 구성보다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게 낫다는 조언도 나왔는데요.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윤 후보에게 원팀에 연연하지 말 것을 충고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원팀이라는 걸 밤낮 생각을 해서 애를 쓰는 과정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자신의 확신을 갖다 가지고 내가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어느 특정인에 대해서 의존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겠다는 이런 생각은 애초에 안 하는 것이 나는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후보, 이준석 대표의 갈등 봉합 이후 순항하던 국민의힘이 다시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재보궐 공천을 둘러싸고 다시 내용이 번지면서 선대위의 원팀 만들기도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윤 후보의 지지율 상승세로 일각에선 원팀이 불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는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의 원팀 만들기는 결국 미완성으로 남게 될까요? 지금까지 강하락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남다른 관점으로 날카롭고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핵심 관계자 논란, 이른바 핵관 논란이 여야 할 것 없이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여당부터 살펴보면 정청래 의원발 이핵관 논란에 지금 휩싸였는데 여기에 친문강성 지지층의 이 후보 욕설 합성 영상 음모론까지 지금 불거져서 원팀의 금이 간 그런 이제 형국입니다. 두 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먼저 박영훈 위원장님. 네, 일단 정청래 의원께서 페이스북에 글을 쓰셨죠. 뭐 이핵관이 찾아와서 탈당을 이렇게 종용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저는 이핵관과 저는 국민의힘의 윤핵관과는 좀 차별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정청래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핵관은 네.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라는 표현의 또 다른 말이지만 윤석열 후보의 핵심 관계자는 정말 당 안에 당무까지 이렇게 개입하시는 분이거든요. 다만 정청래 의원께서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는 않다고 봐요. 이재명 후보의 핵심 관계자가 정말 당무에 개입하고 이런 것을 떠나서 이재명 후보와 친한 분이 이렇게 찾아왔는데 표현 자체는 좀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에는 이재명 후보와 친한 의원들이 분명 있지만은 이건 어느 조직에서나 다 있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친문 강성 지지층의 이재명 후보 딥페이크라고 하죠. 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실체는 없는 것 같아요. 어디 방송에서 이재명 후보의 음성과 실제 모습을 이렇게 합성한 그런 영상을 제작 중이다라고 하는 설만 있을 뿐이지 이게 실체가 없기 때문에 저는 원팀 기조에는 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저희 윤핵관이라고 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다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당무에 개입하지 않고 그냥 후보를 위해서 뛰는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네. 글쎄요 우리 박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게 이핵관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민주당이 윤핵관을 공격할 때 딱 그 정도의 느낌의 사람들을 가지고 윤핵관이라고 공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곧 이핵관이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강성 친문 지지층들이랑 이재명 후보랑 좀처럼 이렇게 결합이 잘 안 되는 느낌이 계속 있어요. 보면은 딥페이크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런 음모론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에서 현근택 대변인이 직접 그런 게시글들을 인용을 해서 친문에서 이재명 후보를 비방하려는 목적으로 이런 딥페이크 음성들을 공개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게시글을 본인이 직접 쓰지는 않았지만은 그런 걸 암시했거든요, 분명히 캠프 내에서. 그래서 실제로 당 안에 내분들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저는 확신을 조금 더 더하게 되는 것은 이 친문의 지금으로서 어떤 대표라고 할까요? 대표의 자격으로 있을 수 있는 이낙연 전 대표가 사실 전혀 어떠한 액션도 하지 않고 그냥 수수관관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이게 실제로 친문 세력과 그다음에 친 이재명 세력 간의 민주당 내 분화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밖에서 보기엔 그렇습니다. 네. 네, 이 논란의 당사인 정청래 의원과 여당 지도부가 오늘 전국 승려대회 참석해서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당 내에서는 조홍천 의원을 비롯해서 잦은 탈당을 넘어서 출당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두 분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섭 의원님. 당 입장에서는 탈당 내지는 출당을 시키겠지만 정청래 의원이 안 한다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안 한다고 버티는 경우에는 당에서 당무감사 내지는 최고위의 회의를 통해서 출당을 시킬 수가 있을 텐데
뭐 당에 이걸 해당행위라고 보기에도 사실 쉽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글쎄요, 뭐 굉장히 뭐 앓는 이 같겠죠. 정청래 의원이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불교계가 다 들고 일어나서 오늘도 보니까 뭐 한 5천 명 정도의 승려들이 모여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사실 이제 정청래 의원, 그다음에 민주당에 대한 비판들을 이어가셨지 않습니까? 민주당 내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정청래 의원이 사실 나가지 않고 굉장히 아주 견고하게 버티려고 하는 걸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 전전긍긍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일단 뭐 해당행위까지는 아닌 것 같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해당행위라고 보기엔 좀 지나친 것 같고 저는 그 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게 10월 달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 당시에 정청래 의원이 봉이 김선달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뭐 질의를 하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됐는데 저는 그 표현 자체가 스님들께서 굉장히 서운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이 문제는 그 당시에 정청래 의원 본인이 스님들을 찾아뵙고 사과했으면 사실 잘 해결됐을 문제인데 이게 또 지지부진 사과가 이어지다 보니까 또 당에서 압박한 것처럼 사과가 이어지니까 뭐 스님들께서 굉장히 불쾌하셨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결국 정청래 의원 본인께서 좀 해결하셔야 된다. 네. 분명한 것은 우리 당에서 강제로 이분을 출당시키거나 뭐 제명시키거나 이런 일은 뭐 정치적으로도 옳지 않고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정청래 의원께서 결정하실 거라고 봅니다. 10월에 있었던 일이 왜 지금 이렇게 크게 불거져 나왔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정청래 의원이 사과를 계속 미룬 게 스님들을 자극하지 않았나 싶어요. 뭐 정청래 의원 본인께서는 본인 의정 활동 중에 소신으로 말한 것이 다른 뭐 스님들께서 불교계에서 굉장히 기분 나쁘게 가지고 있었고 이전부터 그런 불교계와의 불만들이 쌓여왔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정청래 의원이 결자 해지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의원의 원팀이 사실상 이제 좀 어려워진 게 아니냐, 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홍준표 의원은 국정 능력, 처가 비리 지적에 대한 불쾌감이 본질이다. 또 윤핵관을 앞세운 공천 추천을 꼬투리를 삼았다. 뭐 이렇게 이제 강하게 이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야당의 원팀도 좀 어려워진 분위기. 그 핵심 요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먼저 박영훈 위원장님. 일단 첫 번째로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홍준표 의원의 합류를 달가워지 않는 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거든요. 이 그 홍준표 의원과 윤석열 후보와의 만찬이 굉장히 깔끔하게 끝났어요. 뭐 선거 전략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그 단 1분 공천 관련해서 뭐 덕담식으로 뭐 제안식으로 던진 것이 다른 관계자를 통해서 이렇게 밝혀졌잖아요. 홍준표 의원은 이게 굉장히 불만이고 불쾌했을 거예요. 그래서 표현이 어땠냐면 이준석 대표가 윤핵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을 때 설마 그럴 리가 있겠나 싶었는데 실제로 당해보니 참 음흉한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할 만큼 굉장히 불쾌감을 표현하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윤핵관이라는 분들, 이분들이 김종인 대표를 밖으로 이렇게 내보낼 때도 비슷한 레파토리, 비슷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윤핵관들이 결국에는 지방선거에 또 본인들의 힘을 그리고 주도권을 과시하기 위한 그런 포석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홍준표 의원은 결국에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 그리고 본인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진훈 전 대구의 수성구청장을 공천을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건 결국 지분 요구죠. 뭐 홍준표 의원이 겨우 두석 가지고 자기 소신을 버릴 수 없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결국 저는 본인 캠프에 함께 있었던 사람에 대한 지분 요구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봅니다. 네, 지분 요구다. 네. 그렇죠. 이제 그렇게 비춰지기 때문에 아마 이게 갈등이 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선거가 제대로 시작도 되지 않은, 그러니까 본선도 시작되지 않고 아직 뭐 보궐선거에 대한 공천 얘기가 나오지도 않은 시점에서 당연히 원팀을 해야 되는 경선 후보의 입에서 공천이라는 얘기가 나온 것 자체가 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하고 그다음에 또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여기 뭐 선거 다 끝났나? 뭐 여기 벌써 무슨 자리 나눠먹기 하나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지금 뭐 지적하신 대로 뭐 이게 이제 문제가 좀 됐고 실제로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원장으로 가는 데까지 큰 장애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미 이렇게 홍준표 후보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공천 얘기가 나왔다라는 식으로 비춰지는 것 자체가 홍준표 의원의 선대위 참여를 어렵게 이미 불투명하게 만들어버려가지고 실제로 지금 상황만 보자 그러면 다른 그 원희룡 후보는 이미 일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유승민 전 후보도 이제 참여가 곧 가시화될 예정인 것 같던데요. 이제 홍준표 후보는 실제로 이것 때문에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러한 홍준표 의원을 물밑이 아닌 공개석상에서 권영세 선대본부장이 저격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두 사람의 속내와 또 두 분의 평가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먼저 김대섭 위원님. 그렇죠. 이제 권영세 선대본부장이 지금 사무총장이시거든요. 사무총장은 당대표와 함께 공천의 핵심적인 실무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 공천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다음에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어떤 사람들을 하면 좋을지를 다각도로 논의하고 그것이 이제 최고위의 의결을 거쳐서 당대표가 최종적으로 추인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대통령 후보와 그다음에 경선 후보였던 홍준표 후보가 공천과 관련돼서 벌써 얘기가 끝난 것처럼 얘기가 나와버리면 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내가 경선에서 결었다는 이유만으로 공천 지분을 얘기해버리면 사실 공천이라는 것이 정당에서 가장 예민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주먹구식으로 뚝딱뚝딱 됐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무총장의 입장에서 납득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 역시도 공천과 관련돼서는 꾸준하게 국민 경선으로 하겠다라고 여러 번 재차, 3차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먼저 경선 후보가 이 선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권영세 본부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권영세 본부장 의견에 저도 동의하는 편입니다. 네, 오픈 프라이머리 이제 국민 경선 말씀하셨는데 그게 당의 현재 공식 입장인 건가요? 그 최고위원회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 저는 일단 이준석 대표의 의견에 좀 힘을 실어주고 싶은데요. 저는 사실 처음에 이해는 안 됐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시스템 공천이라고 해서 당원 경선 그리고 국민 경선이 혼합된 그런 경선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당무 선권도 대통령 후보에게 있고 당대표와 사무총장이 공천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충분히 공천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좀 이번에 느꼈고요. 홍준표 의원은 결국에는 본인께서는 선대위에 합류해서 이렇게 지분을 요구하고 싶었으나 왜냐하면 본인을 도왔던 분들에 대한 그런 빚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챙기고 싶었으나 좀 마음대로 안 됐던 것 같아요. 또 권영세 사무총장이죠. 사무총장은 또 윤핵관이라고 일컬어지는 분들 중에 한 명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윤핵관이라는 분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권에 좀 사수를 하고 싶어하는 의중이 굉장히 많은 분들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둘의 갈등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최근 지지율 급격한 하락세도 없지만 뾰족한 상승 동력도 나타나지 않는 정체 국면에 빠진 모양새인데요. 이에 이 후보 어떤 진단을 내렸을까요? 지지율은 언제나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또 전의 지지율은 저희가 많이 올라갔다기보다는 상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과 언어들로 과도하게 떨어져서 곧 복귀될 거다 이렇게 예측했는데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미세한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곧 지지율이 이제 또 복귀될 거다 이렇게 이제 낙관적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이재명 후보 사실은 속내는 고민이 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재명 후보가 박스권에 갇힌 이유 그리고 현재 그 박스권을 탈출하기 위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지금 필요한 한 방은 땡땡땡이다. 두 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용훈 위원장님. 저는 준비성이라고 생각하고 싶은데요.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얼마 전에 3프로 TV였죠. 그게 네. 굉장히 소구력 있게 국민들께 다가갔고 조회수도 이제 683만 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윤석열 후보에 비해서 굉장히 준비된 모습. 윤석열 후보께서는 정책 발표를 하실 때 정해진 페이퍼만 읽고 나머지 질의응답 같은 경우에는 원희룡 본부장이나 하태경 의원에게 맡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에 반해서 이재명 후보께서는 모든 질의응답을 다 본인께서 응하시고 이렇게 준비된 자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짐 로저스 대담이나
그 공정에 관해서 그 교수님과의 대담을 보면 마이클 샌드. 네, 마이클 샌드 교수와의 대담을 보면 모든 사안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이 정리된 분이에요.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아직 준비되지 않은 후보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토론을 거치고 뭐 정책 검증을 거치다 보면은 지지율이 저는 좀 달라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이제 이 후보에게 지금 필요한 한 방은 땡땡 뭐뭐다 뭐 이거잖아요. 저는 네. 없다. 네, 그 괄호 안에 업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얘기는 뭐냐면 사실 뭐 조회수 말씀하셨는데 이제 조회수로 만약에 우리가 후보의 능력을 자질을 검증할 것 같으면 사실 가세연에 출연하신 분들이 가장 대통령 후보로 적합할 수도 있죠. 거기도 막 100만, 200만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후보의 적합도를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사실 이재명 후보가 지금 한 방이 제 눈에는 딱히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 이재명 후보가 가지는 장점들은 이미 뭐 국민들 대부분이 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행정가로서의 경험도 분명히 있고 박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자 어떤 사회 현안에 대해서 자기의 입장이 분명히 있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국민들이 몰라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를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개인사에 관련된 문제, 뭐 욕설에 관한 문제, 어떤 심정적인 문제,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를 향한 윤리적인 문제, 그다음에 대장동 이슈와 관련된 아직 국민들의 의혹이 다 풀리지 않았다는 거. 근데 이게 대선 기간 동안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고 심리적인 문제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후보의 호감도를 올려야 되는데 예를 들면 최근에 봤던 뭐 굉장히 뭐 젊은 어떤 감성을 내신다고 어떤 이렇게 복장 입고 하시는 것이 과연 이재명 후보의 호감도를 올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이재명 후보의 한 방이 없다라고 저는 지금 보입니다. 네. 네, 지지율 회복세 중인 윤석열 후보 확실히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변화했는지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후보님 추진할까요? 좋아, 빠르게 가! 이 정책 제안 같은 경우는 정책본부나 선대본부의 청년 보좌들이 아이디어를 또 많이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는 거야. 그것처럼 이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정책과 공약으로 나오는 속도가 엄청 빨라진 거죠, 진짜. 업무 절차에선 속도를, 내용에 있어선 실용을 주문했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 당 청년들을 최전선에 배치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쇄신 전략,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졌다고 보시는지 최근에도 또 그 헬스 같이 하시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지금 보면은 공약을 발표하는 모양도 보면 59초짜리를 계속 내놓고 있고 지금 가장 이제 화제가 됐던 뭐 여가부 폐지라든지 아니면 뭐 지하철 관련된 뭐 그 정기권 공약이라든지 보면 굉장히 젊은 세대를 향한 공약들이 굉장히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사실 지금 나오는 어떤 감성들, 그다음에 소통하는 방식들은 이게 어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기성세대가 나오는 그런 방식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 청년들이 전면에 배치다 보니까 마케팅이라든지 아니면 공약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사실은 기성세대가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방식과 그런 내용들로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제로 20대, 30대 지지율들이 굉장히 많이 반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아마도 이렇게 청년들을 캠프의 전면을 배치하는 것은 큰 효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단순히 재미나 신박한 아이디어 이것만으로 지지율이 오르기는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도 정권 교체에 대한 그런 열망, 그런 퍼센테이지보다 본인의 지지율이 낮아요. 이것은 윤석열 본인에 대한 그런 불안감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단순히 뭐 재미와 아이디어로 선거를 승부 보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대통령, 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데 위험하다고 생각하고요. 윤석열 후보가 스스로 공부하고 좀 국민들께 검증받은 후보로 좀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청년마수에서는 핵심 관계자 이른바 핵관 논란과 함께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낮부터 추위가 풀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추위가 주춤하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고 한낮에는 서울이 영상 5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충남과 호남엔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일요일 아침에는 제주와 남해안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